독재자는 왜 무고한 죽음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가? 권력은 어떻게 인간의 양심을 침묵시키는가? 뉴스 화면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거리로 나온 시민들 손에는 돌도 총도 없다. 구호와 노래와 휴대전화뿐이다. 그런데 그 앞에 선 국가는 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 장갑차와 자동화기와 체포명령을 먼저 꺼낸다. 특히 종교나 이념을 권력의 옷으로 두른 독재 체제에서는 시위가 곧 배교와 반역이 된다. 체포된 청년들은 재판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진다. 여기서 누구나 같은 질문에 이른다. 저 명령을 내리는 자들은 정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가? 무고한 생명이 꺼질 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는가? 히틀러의 사례부터 보자. 그는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대신 언어를 당겼다. 민족의 순수성, 역사적 사명, 국가의 생존 같은 단어들이 연설마다 반복됐다. 그 말들이 쌓이는 동안 유대인, 장애인, 반체제 인사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게 됐다. 그들은 병균이 되었고 짐이 되었고 제거 대상이 되었다. 가스실과 수용소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지옥이 아니었다. 이웃을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왔다. 히틀러의 죄악은 잔혹함 이전의 추상화였다. 사람의 얼굴을 지운 순간 죄책감은 설 자리를 잃었다. 스탈린은 훨씬 더 차갑다. 그의 통치에서 죽음은 분노의 결과가 아니라 행정의 결과였다. 대숙청식이 수백만 명이 체포되고 총살되고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의심된다는 이유였다. 오래된 동지조차 밤사이 반역자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공포의 확산이었다. 공포가 퍼질수록 권력은 안정됐다. 스탈린에게 인간의 생명은 체제 관리 비용이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로 삶이 끝났다. 이런 구조에서 죄책감은 비효율이다. 그는 사람을 죽였다는 감정 대신 질서를 유지했다는 확신을 가졌다.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 대혁명을 떠올리면 또 다른 유형이 보인다. 그는 미래를 약속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 모두가 배부른 나라를 말하며 현재의 고통을 요구했다. 그 결과는 수천만의 아사와 린치와 공개 비판이었다. 마을 단위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게 했다. 굶주림은 자연재해로 포장됐고 책임은 아래로 흘렀다. 지도자의 말은 교리가 되었고 교리를 의심하는 순간 반혁명 분자가 됐다. 이 세계에서 양심은 개인의 사치였다. 대의 앞에서는 침묵해야 할 장애물이었다. 김일성 체제에서는 권력이 신화가 된다. 항일 영웅 건국의 아버지 태양 같은 호칭이 쌓이면서 지도자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반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범죄가 된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족 단위로 격리되는 현실은 그 결과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 되는 구조에서 도덕은 작동하지 않는다. 처벌은 교정이 아니라 제거다. 이런 체제에서 지도자는 자신이 잔혹하다고 느낄 기회조차 없다. 그는 질서를 집행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폴 포트의 캄보디아에서는 죄악이 더 노골적이다. 그는 과거를 지우겠다고 선언했다. 도시를 비우고 학교를 닫고 화폐를 없앴다.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교사라는 이유로, 외국어를 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지식은 범죄가 되었고 기억은 위협이 되었다. 이때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계급의 표식이었다. 죽음은 처벌이 아니라 정화였다. 순수성을 외칠수록 피는 늘어났다. 그는 자신을 학살자가 아니라 새 세상의 설계자로 인식했다. 현대로 오면 푸틴의 전쟁과 탄압을 보게 된다. 반대 의견은 외세의 꼭두각시로 규정된다. 언론은 봉쇄되고 진실은 군사 기밀이 된다. 전쟁에서 죽은 병사는 영웅이 되고 의문을 제기한 시민은 배신자가 된다. 여기서 폭력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가 된다. 방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죄책감은 불필요해진다. 그는 국가를 지킨다고 믿는다. 믿음은 도덕의 자리를 차지한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공포가 일상화된다. 공개 처형과 강제 수용과 연좌제가 오래된 통치 기술로 남아있다. 충성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다. 웃지 않으면 의심받고 박수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 지도자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폭력을 생산한다. 명령은 간단하고 실행은 잔혹하며 책임은 사라진다. 이런 구조에서 죄책감은 개인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이 모든 사례를 꿰는 공통점이 있다. 독재자는 태어날 때부터 괴물이 아닌 경우가 많다. 그러나 권력은 인간을 변형시킨다. 첫째, 사람을 숫자와 범주로 바꾼다. 둘째, 폭력을 대의로 포장한다. 셋째, 책임을 분산시켜 누구도 가해자가 아니게 만든다. 넷째, 반대자를 비인간화해 공감을 차단한다. 이 네 단계가 완성되면 평범한 결정이 대량 학살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어떻게 그런 세계가 만들어졌는가로 이어져야 한다. 권력이 집중되고 비판이 사라지고 언어가 왜곡되는 순간 인간의 양심은 점점 작아진다. 그 빈자리를 이념과 신화와 국가가 채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다. 내부의 기억이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얼굴을 기록하는 태도, 죽음을 숫자로 바꾸지 않는 지묘함이다. 그래서 독재는 늘 기록과 언론과 예술을 통제한다. 기억이 살아있는 한 죄악은 완전히 숨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질문은 여기로 돌아온다. 우리는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만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